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아시아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한 관세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도 반등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글로벌 시황센터 먼저 연결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 그리고 외신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낙폭 과대액 인식에 따라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 그리고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러미 바눔 JP모건 CFO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신용 전망은 특히 미국 소비자 부분에서 여전히 강하다고 밝혔고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금융주가 3%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는 1%, 거의 2% 가까운 상승폭을 키웠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일제히 1%대의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주요 기술주 흐름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요 기술주도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간밤 기술주 섹터가 2% 이상 급등을 했죠. 그런 가운데 애플은 4% 넘게 올랐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회사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위탁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대 그리고 알파벳 A는 2%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아마존부터 살펴보면 0.03% 소폭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살펴볼까요? 1.66% 오르면서 674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간밤에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배론즈에서는 54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시사한 만큼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1.22% 오르면서 168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데이터 사업 부문이 여전히 견고하고 또 실적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포트폴리오에 꼭 보유해야 할 종목으로 핵심 종목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향후 주가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면 3.23% 밀리면서 시장이 안정된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WTI는 0.01%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 공급이 빡빡해지자 이 110달러 선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는 0.3%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와 약세의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는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좋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JP모건은 이날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올해 순이자 이익이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고요. 이는 1월에 예상한 500억 달러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JP모건은 6%대 상승, 골드만삭스 3%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VM웨어는 24% 간밤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통신용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VM웨어 인수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온 거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는 반면 3%대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로스도 살펴보면 9.57% 오르면서 S&P 500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로스 스토어스의 EPS 및 매출 실적이 저조했고 이익률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가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갭은 5.49% 크게 밀리면서 간밤 가장 많이 밀린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갭의 목표 주가를 13달러에서 8달러로 낮추고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간밤 가장 많이 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IMF says global economy faces confluence of calamities and biggest test since World War II.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서 경제적 여파가 컸다고 밝혔고요.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내 최고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치솟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를 짓눌렀고 또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로 인해서 부채국들이나 가계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이 거의 1%포인트 낮아졌고요. 30개국이 무역과 에너지 주요 상품의 무역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Google, Meta, and Amazon will benefit from the Ukraine war, Ed Group Martin Sorrell says. 먼저 S4의 캐피털 창립자죠.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 3대 빅테크 기업이죠. 알파벳, 메타, 아마존의 호재로 작용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전쟁 여건으로부터 수혜를 누릴 거라면서 3사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세계 선두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시티의 한 주식 전략가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 고퀄리티 종목에 집중하라고 밝혔습니다. 고퀄리티 종목은 사업 모델 안정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타 종목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봤는데요. 특히나 강조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sek터 내의 알파벳,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섹터 내의 홈디포, 그리고 IT 섹터 내의 마스터카드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븐스포 리서치의 창립자 투자 의견도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소매업체들의 이익률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전망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경고한 만큼 실제 투자 방향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예의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소식들이 있었는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VM웨어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Chipmaker Broadcom in talks to acquire VMware for $60 billion, sources. 네, 소식통에 따르면 두 회사의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이상 브로드컴이 현금과 주식을 이용해 VM웨어를 인수할 거라고 했는데요. 대리 VM웨어를 분사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VM웨어는 대기업이 자체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섞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가 굳건한 업체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한 반도체 업체로서 최근에는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색해 왔는데요.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2,220억 달러입니다.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배경에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주가 하락이 거래 성사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소식과 그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외신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간, 더불어서 월가에 계신 버니 씨가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미국 주식 시장이 최근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 계신 버니 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o what we know so far is that we've had one rate hike in March. We're going to have another rate hike in April, most likely 50 basis points. People are anticipating much higher rates down the road. They're already talking 2.5% by the end of this year. Well, we'll see, okay?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that people have never gotten that right. They've always undershot, overshot, whatever. And what happens is that the Fed, outside of Paul Volcker back in 1979 and 1980, whenever we get into a growth slowdown or a recession, the Fed stops whatever it's doing if it's on a tightening mode and starts to look at providing liquidity. We have done that now for 40 years. I don't believe Chairman Powell is any different than anybody before. What he's really trying to do is take away this free liquidity that the markets had for so long and just get it into a sense of balance. But if getting it into a sense of balance takes the economy into a recession, he will stop that and he will get back into a better liquidity situation than we're anticipating going forward. Let's look at earnings growth. And what we have here, this chart right here, goes back for the last, say 14 years, looking at, or 12 years, looking at earnings growth. And we had this big spike in earnings growth right here coming out of COVID. And I'll show why in a minute on another chart what we have. But what we did in that period was we took out a tremendous amount of people that weren't making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Say we took it out waitresses, waiters, cooks in restaurants. A lot of those restaurants closed down. And all those people are cheap laborers. What we did was we took out anybody that was easily terminated or laid off for a period of time. We took them out of the workforce, basically. But we still kept on all the people that were in management at higher earnings jobs. So we see this big spike. Now, as people have gone back to work, that level of earnings growth has gone down. But one thing that's really important to note is that while that went down, CPI has gone up. So the level of earnings growth is clearly not keeping up with inflation, and that is clearly going to take a bite out of the average consumer. When we think about a possibility of a recession, and don't forget the Fed's two goals are basic price stability, which is controlling the inflation rate, and providing full employment. Well, if this negatively impacts full employment, the Fed will have to step away from all this price stability, i.e. controlling the inflation rate. And I always don't believe that the Fed can control the inflation rate. What the Fed does typically is react after the fact. The inflation rate was because we had huge increases in the price of energy and huge increases in the price of food. Well, the price of food, the increases were because we had a drought in South America and we've had a war in Russia against Ukraine. The price of energy was because we had a war in the Russia versus Ukraine. And prior to that, when Biden got elected, he shut off a lot of the drilling, okay, into federal lands in the United States, and he shut off a pipeline that was coming down from Canada providing oil. So we were net oil exporters and became significant oil importers again, and that has impacted the price of energy. Well, both of those issues the Fed can't really control. And if the Fed tries to control them, they only create a problem that's significantly worse than if they didn't try to control them. Now, remember we talked about in that first clip of how
the earnings went up, real earnings went up so substantially, okay? Well, what we saw back then was a level, I mean, we look at this goes back 10 years. We looked at a jobless rate that went through the roof in March and April and May of 2021 at the onset of COVID. And all those jobs, I shouldn't say all those, so many of those jobs were of the easy layoff types. The people that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go to restaurants were closed for 3 to 6 months, depending on where you were. All the jobs that were lower level jobs got taken away, okay? And now we've gone back down. And I think this is why the Fed thinks that they can raise interest rates and take this liquidity out of the system, because they feel that that jobless rate is low enough now that they're going to be able to take away a significant amount of liquidity without causing us to go into recession. Well, we'll see. I'm not sure that they're right or wrong. I do know that if we start to slow growth substantially, that the Fed's going to put the brakes on this and to be able to say, okay, we've done enough right now. So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s allowing the Fed today to be able to take that excess liquidity out of the system and bring rates back to a more normalized state. And normalized meaning 2.5%, 3%. We've operated for 100 years, you know, I shouldn't say 100, 80 years post-depression, 80 years of levels of interest rates significantly above 2%. Now, what we have right here is each one of these lines is a quarter, okay? And it goes back from 20 weeks prior to 30 weeks prior to the beginning of that quarter and says, okay, how are we doing relative to earnings now? And what we can see is the second quarter of 2022, okay, is going to be hanging right in here. You can see it right there. It's a blue line that stops right here, okay? And we're estimating 6%. We estimated for the first quarter last year of 6%, okay? But prior to that, look at what we did in the second quarter of 2021. We changed those estimates because we had knocked them down so hard because of COVID, and all of a sudden the earnings came out much better. The economy really didn't go into a prolonged recession, and we came out of COVID because the Fed provided all that extra liquidity, or continued to provide that extra liquidity. So we can see that the fourth quarter, the third quarter, the second quarter of 2021 were all good. Prior to that, okay, we hit the problem levels because in the year before we had estimated, okay, we should have these levels of earnings growth. And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you know, with COVID going on, we underperformed because we didn't realize that, say, 10 weeks prior to when COVID started. So now I think what we're really in here is we're into these lower levels where hopefully in the next, say, quarter, 2, 3, 4 quarters out, we're going to start to pick up some of those positive impacting areas that we've seen before. And that's what's going to get us to start to get that rally back in late 2022, 2023. We just got to give this market time to basically price in all the negative occurrences, so the only thing left are positive occurrences. We've done a pretty good job of it so far. We've knocked a lot of NASDAQ stocks down 70%. And there's a lot of good companies that are trading really cheap. Shopify went from $1,500 a share down to $500 a share before March. Tradable low, don't forget, number of percentage of stocks that are below moving averages, negative sentiment being pretty terrible, and lack of liquidity. So boom, we have all that. We turn around, and within 2.5 weeks, the stock's at $780 from $505. So that stock rallied 50% off of its base in March of 22, just a month ago.
It rallied 50% in 2.5 weeks. It got halfway back to its old highs. Now it's rolled back down again. But these are the trading opportunities you get when you have low liquidity, which we don't have right now, negative sentiment, which we have, but I don't think it's quite enough yet, and number of stocks below their moving averages. I don't think that's enough yet, but I'm looking forward to it because I anticipate we're going to get another tradable low in here shortly. 네, 보다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에 계신 버니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보다 긴밀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 아시아를 방문 중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방한을 하고 첫 공식 일정이 삼성전자의 이제 공장 방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방점을 찍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자세한 사항 전해주시죠. 네, 이번 방안에서 이제 경제 안보를 강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트럼프 때와 비슷하게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을 좀 어느 정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자동차 등 소비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이 그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 대부분 사업에 이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퀄컴,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 애플 등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설계와 IT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설계 능력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반도체를 또 생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산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에 위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력이 필요한 10나노미터 이하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만 독점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두 기업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3년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수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19년에 13.6%에서 21년에 24.4%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한국이 전 세계 물량의 한 7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성장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삼성전자를 먼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물 꾸러미를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협력사들도 이제 같이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이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올 하반기에 건설이 시작돼서 2024년에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짓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3대 품목인 극자외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공동 개발하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공제 구축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건설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매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이 좀 관련주와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그랬군요. 그렇다면 현대차 역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래 첨단산업 관련된 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 첨단산업 관련해서는 미국의 2025년까지 로보틱스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UAM,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한 6조 3천억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전기차 관련한 투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투자 발표 내용은 기존에 이제 보도되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기차 생산을 좀 구체화하고 공식화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6조 9천억 정도를 투입해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75만 대에서 2030년에 602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제 2030년에 미국 현지에서 84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의 우려가 주식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수요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호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신차를 주문을 하게 되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판매 인센티브를 좀 낮출 수도 있고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익에도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반도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좀 완화되면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신규로 공장 설립을 하면서 함께할 배터리 회사가 어딘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SK온을 좀 우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조지아주의 배터리 1, 2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이고 9월에 완공되는 2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시건주에 공장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2025년 상반기에 미국의 첫 배터리 셀 모듈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삼성 SDI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과 관련돼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만 보면 이 진정한 수혜주는 삼성 관련 혹은 현대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이 종목이 좀 최대 수혜주로 꼽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어제 움직임을 보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관련돼서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언급이 좀 되는 모습인데 RDF 체결 논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분야를 좀 선도하는 면이 있고 앞에 K만 붙으면 좀 잘 되는 분야들이 많은데요. 방산도 K방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K방산이 최근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수출이 이제 중동과 동남아에 치우치고 있다는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하는 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를 하면서 연간 500조 원을 육박하는 거대한 미국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좀 기대감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혹은 또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을 할 때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이나 방산 분야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서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서 미국산 구성품이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좀 인정을 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50%의 금액을 할증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100원에 납품한다고 했어도 최종 가격은 50% 할증이 붙어서 150원이 되는 거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선 구매제도 적용 비율을 55%에서 2028년에 가면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산 부성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RDP 협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제품 수출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RDP 체결국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 국가와 RDP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이나 카이 등이 이제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 호주, 필리핀 등에서 역대급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K 방산의 위상을 좀 떨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신흥국 위주로만 수출을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방안을 계기로 RDP 협정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의 수출국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이 같은 경우에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용 항공기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유도 무기 체계인 천공이나 현무, 비공 등이 RDP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그리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무기가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더 늘리고 싶은데 공급망 문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능성은 좀 낮지만 신궁이나 현궁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산주가 한 번 더 좀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과 관련돼서 어제 올랐던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관련돼서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협의체를 만든 것과 또 달리 중국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과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연관이 우리나라와 봐서는 높은데 전체적인 금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결론만 보자면 시장은 추가의 반등 가능성 높아진 점이 있겠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야기되고 이 부분이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경기상으로 민감주부터 해서 약간은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계속 지속하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장 후반에 일부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이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는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나라의 그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된 경기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렇다면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해상운임과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HMM을 말씀드리겠는데요. HMM 같은 경우는 상해의 컨테이너선 시황 그 부분과 함께 연관되는 지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경우가 17주, 18주 이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일부 반등세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통상 주가 같은 경우가 이러한 지표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보니 먼저 이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운임지수 자체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도시는 아직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봉쇄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임지수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5조 4,700억 원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4조 9천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조 1,4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상해 운임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고점이 아닐까라고 우려를 하면서 기대치는 높지 않았는데 컨테이너선 운임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60%대까지 상승하는 걸 저희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순차입 구조 약 5조 5천억 원의 순차입 구조였는데 실적이 작년 올해 1분기까지 좋으면서 3조 5천억 원의 순현금 흐름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현재 측면에서는 실적의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이런 흐름보다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배제를 하고 중국과 관련해서 관세 인하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감안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봉쇄가 되고 있는 일부 도시가 아직 있지만은 봉쇄가 전면 해제된다고 하면은 해상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의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HMM을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 같은 경우 실적만 보자면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인데 주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한 28,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승 레벨의 상단에 있다 보니 3만 원대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HMM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인하 언급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 운임료와 관련돼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HMM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공략이 가능한 가격대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HMM 이외에 다른 해운주들에 대한 흐름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최근에 한번 5월 초에 상승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해운주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펜오션 같은 경우도 선행해서 HMM이 움직이기 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업황 자체는 펜오션이
그 가지고 있는 뭐 벌크선 이쪽이 훨씬 더 업황은 좋고요. 그렇다 보니 페노션의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 주가는 페노션이 8,000원대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7,700원에서 7,700원에서 8,100원대의 레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700원대 레벨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수익을 거둘 요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HMM 페노션 함께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지금 뭐 벌크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수 흐름, 그러니까 뭐 BDI 지수는 페노션과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상해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HMM과 연관이 되는데 이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 페노션의 주가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업황을 봤을 때도 뭐 벌크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상에서 지금 뭐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HMM과 더불어서 페노션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죠.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HMM도 여기에 좀 속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쪽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수급 쪽으로 좀 유의미하게 볼 만한 흐름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최근 이제 시장과 관련된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은 대형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 그리고 연금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채워할 그 특정 물량이 있다 보니 매수가 기계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PNT 같은 경우 각각 그 IT 장비, IT 소재 뭐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인데 각각 아무래도 중소형 집단에서 최근에 외국인 그 기관의 순매수가 나타나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세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는 각 업종 내에서 대표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공통적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이 평균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상승이 한 3일 내로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 측면에서 한번 종목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같은 경우는 루트로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미용 기기와 관련된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유럽 관련된 해외 관련된 실적 부분에서 기존에 적자가 나던 부분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투신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6천억 원대인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14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잘 나온 상황이고 1분기 실적 뒤에 이 정도로 잘 나온 실적 뒤에 이제 추가로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월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1월에 데이터 같은 경우가 좋았고 그다음에 2, 3, 4, 5월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상에서 4월 같은 경우 데이터가 조금 우려가 됐다 보니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구간까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0%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통상 이게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도 업종의 흐름 그런 상에서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의 훼손은 안 나타나고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분기별 성장이 몇 안 되게 나타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 중에서도 미용과 관련된 그 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시가총액 6천억 원대 이하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루트로닉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5월에 우리 시장에서 좀 팔아냈던 외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환율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1,300원을 목전에 앞두던 환율이 지금은 많이 좀 거기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찾은 모습인데요. 환율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이사님? 네,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 요인, 그리고 조정이 나온 요인이 가장 큰 점이 환율이 있겠고, 그 환율로 야기된 외국인 매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지만은 저희가 많은 걸 펼쳐보다 보면은 이게 시장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그 통화 관련돼서 기대됐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통화 스왑에 준하는 거래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시장 흐름이 환율의 그 상승폭, 하락폭, 즉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겠고요. 뚜렷하게 외국인 매수는 아직 유입되고 있지 않지만은 현재 국면에서 환율의 변동폭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시장 측면에서는 하락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다음에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줄어든 환율의 변동폭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관련돼서 어떤 전략을 좀 펼치면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뚜렷하게 특정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보다 한 군데 업종이 상승했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다른 업종이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난이도가 높은 장인데요. 2차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LNF가 50만 원대를 도달을 하면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업종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는 따라가는 매수,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기보다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겠고요. 오늘 시장 아무래도 미국의 다우 지수가 강세를 나타냈고 그 다우 지수 중에서도 강했던 게 에너지 업종, 그리고 그 에너지와 관련된 그 선박 관련된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그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강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안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S-오일이 미리 조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H&M, 페노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오늘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추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과 관련돼서 시가총액 상위와 관련된 에코프로비안 이러한 종목들이 선제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격을 하기보다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 매수 구간을 정해놓고 진입을 하는 게 낫다는 언급이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할 가능성이 높은 장이고,
미국의 흐름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은 H&M, 페노전, 에스올 이러한 종목이 오늘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가격 밴드를 정해놓고 종목에 대한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은 저희가 특징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장 전에 전략을 좀 짜봤는데요. 장중 매매 시그널은 다음 프로그램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